네, 확인된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토요일 11시 뉴스입니다. 최근 20명대를 유지해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18명이 증가해 총 1,653명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브리핑이 바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보영 교민지원팀장, 홍종환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립 1 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484명이며 현재까지 232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은 2.18%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8명이며 어제 하루 8,371건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9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9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5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분을 제외한 8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현황과 추이를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연휴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비가 될 수 있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연휴 중 외부 활동이나 여행 계획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방역 성과는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며 국민들께서도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 샵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홍보와 배지 제작 등 관계기관의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8명으로 2달여 만에 처음 10명대로 감소하였고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도 985명으로 1,000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모두 141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40% 감소하였고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4주 가까운 기간 동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예천군의 34명 지역사회 감염 사례, 경기 포천시 의원에서 확인된 6명의 감염 사례, 그리고 대구 제2미주병원 확진자 수가 195명으로 늘어나 병원 내의 접촉자 3분의 2가 확진된 집단 감염 사례는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약 2주 정도 진행되었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 등 집회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두 주의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의 현황과 그 추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4월 13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외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루 평균 3,611명의 우리 국민이 입국하였고 특히 20, 30대 입국자가 4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4월 13일 이후 해외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의 숫자는 2,000명대 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20, 30대 입국자도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는 전체 입국자 대비 비율이 높아 해외 유학생 등의 귀국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1,332명이 입국하였고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시행된 4월 13일 이후에는 전체 외국인의 입국자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77명, 4월 16일에는 70명이 입국하여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 이전의 하루 평균 266명에 비하여 7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보다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방역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이자 적극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유행 고리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국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과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 장비를 갖추고 땀 흘리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누군가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을 통해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 그 위험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서 새로운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온 게 이게 며칠 만입니까? 네, 거의 2달 만이죠. 58일 만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명대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사망하신 분은 2명 어저께 늘어서 2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8명이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분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분을 나눠 보면은 한 절반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치명률 한 2.18%로 좀 계속 치명률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23%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증인 분하고 위중인 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중증인 사람은 한 24명 정도가 되고, 그거보다 더 위중한 사람은 지금 37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좀 강조했던 건 이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이달 말부터 이 내달 초까지 이어진 이른바 이 황금 연휴와 관련해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이 당부를 좀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영업장별로 뭐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이제 4월 30일부터 뭐 이제 최대 6일 연속 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무증상 감염의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동 이런 접촉이 크게 늘면은 아무래도 전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 중에 이 외부 활동을 좀 가급적 자제해 줄 것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또 감사와 격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해외 입국 검역 관련해서 그것들을 강화한 효과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지가 이제 4월 1일부터인데요. 그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루 평균 한 3,600명 정도 우리 국민이 입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20, 30대 입국자가 4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3일 이후에 이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이제 무사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숫자는 2,000명대 초반으로 감소했고 20, 30대 입국자도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계속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루 평균 1,300명 정도가 입국을 했는데요. 아마 네. 대부분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였을 텐데 이제 무사증 입국 조치, 정지 조치가 이제 된 이후부터 4월 13일 이후에는 전체 외국인의 입국자가 크게 감소했고, 실제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4월 15일 하루만 봐도 외국인이 77명, 그리고 4월 16일에는 한 70명 정도가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의 숫자도 크게 줄어서 아무래도 이 방역에 대한 부담, 방역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일단 뭐 온라인 계약은 했는데 진짜 등교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 부분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확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시점도 뭐 있지만 실제로 등교를 통한 계약은 언제부터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저학년에게 있어서 이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면 네. 유치원생을 빼고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온라인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혹시 이달 말이면 이 등교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번 달에는 좀
등교 개학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효과나 이 다음 주에 이제 선거나 여러 가지 집회 영향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 영향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있어서도 확진자가 확실히 늘지 않았을 때 네. 그때서야 이제 한 5월쯤에 이제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아직은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군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 항체 검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실 어제 밤이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발표된 브리핑 내용에서 이 항체 검사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냐면 이 항체 테스트, 그러니까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이 이제 걸렸는지 여부를 보는 항체가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면역이 생겼거나 아니면 재감염이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어도 그리고 나중에 다 치료가 됐어도 다시 또 걸릴지 모른다라는 이런 방증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 검사로 알았던 사람을 찾아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을 분류하는 시도들이 아직은 그런 유효성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그래픽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일단 국내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10시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1,653명입니다. 어제보다 18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격리 해제된 사람은 이제 8,000명에 가까워지면서 완치율이 7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모두 23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서울과 인천에선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1명씩 발생해서 수도권이 모두 6명입니다. 대구는 3명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이번 주 내내 20명대로 유지되다가 오늘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0일 이후 58일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 가능한 목표치를 50명 안팎으로 잡았는데 최근 열흘간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등의 여파가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고 최근 완치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재양성자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163명이었는데 오늘 또다시 10명이 늘어서 전체 격리 해제자의 2% 수준입니다. 어제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화 푸른 요양원 등지에서 재양성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인 20대가 가장 많고요. 50대 그리고 30대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증상인 경우가 44%였고 나머지 절반가량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재양성자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는 없었지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 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말 교회와 유흥시설 등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6명입니다. 경기가 4명, 서울과 인천이 각각 1명씩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퇴원한 지 8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한성 내과의원 직원의 남편인 50대 남성과 해당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포천시 한성 내과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공항에서 곧바로 강남구 선별진료소로 가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이달 1일 미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도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정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입니다.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 일요일 이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대구,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경북에선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복유 기자, 대구는 어디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온 건가요? 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제2미주병원의 환자 2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선 대구는 지난 10일과 어제의 경우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만 또다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에는 650여 명이 한꺼번에 신규 확진되고 지난달 8일까지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안정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앞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천군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명 나타난 가운데 예천군에서 또다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예천의 지역 감염 사례는 모두 35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경북도청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천과 안동 지역 내 노래방과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당장 내일로 기한이 끝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연장 여부로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곧바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사는 손님보다 가게를 지키는 상인이 더 많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납품해 오던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면 저희처럼 소상공인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임대료 내야 되지, 인건비 줘야 되지. 서울 시민 대다수는 생활 방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일부터 곧바로 전환하자는 데는 64%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도 고강도 거리두기 종료에는 걱정을 내비칩니다. 이왕했는 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고 안전하게 지금 막 목욕탕이랑 이런데 많이 감염정했는데 적절한 전환 시점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이하일 때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건 아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업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일상에서 1에서 2m 정도의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제하고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바로 완치돼서 격리 해제됐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양성자에 의한 2차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의 푸른 요양원. 지금까지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0명은 격리 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양성이 나온 겁니다. 재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무증상 양성이 많거든요. 검사 수치가 컨디션에 따라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이처럼 격리 해제 후 재확진된 비율은 2.1%로 전국적으로 163명에 이릅니다. 전 연령층에서 발견됐는데 2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재확진된 경우가 많았고 증상이 있더라도 모두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재양성까지는 평균 13.5일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접촉에 의한 재감염보다는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단검사가 비교적 정교해 감염력이 거의 없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재양성 검체 6건을 배양검사했는데 모두 바이러스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는 않아서 전염력이 높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재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하고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영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고추밭에서 농산일이 한창입니다. 밭을 갈고 정성껏 비료도 뿌립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10여 명은 농부가 아니라 공무원들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70대 농민이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하루 자원봉사 나온 겁니다. 이렇게 뿌리시고요. 바쁜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강원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다 아직 받지 못한 곳은 740여 농가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2,100여 명의 입국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농민 대부분이 고령인 농촌에서는 농사를 제때 하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외국인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진짜 먹이면서 써도 했는데 외국인 안 오면 이거 심었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급한 상황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촌 일선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또 도내 대학생 단기 근로 일자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모내기 등 파종 시기까지 오지 않으면 농사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하면서 농촌 마을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실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일을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도 120만 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궂은 날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합토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제재가 와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콜센터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이제 저조해지니까 차곡차곡 이제 촉탁지부터.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10여년 만에 처음,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모두 10만 명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42만 명, 일용 근로자는 17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고용 취약계층은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직원 그만두고 이제 뭐 어머니 와서 도와주시는 가게들도 있고 직원 쓰다가 점점 안 돼서 이제 뭐 한두 명 이제는 사장님들이 다 일하고 있죠. 취업자 수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줄었고 고용률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일시휴직자의 급증입니다. 1년 전보다 126만 명 늘어 160만 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긴 했는데 경제활동을 원래대로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더 안 좋아질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해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때문에 고용시장의 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문제는 신규 채용도 미뤄지고 일할 곳 자체가 줄어들면서 원치 않아도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마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며 다음 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해온 28살 김모 씨. 올봄은 아예 취업 기회조차 사라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용 근데 밀리고 자격증 준비하던 게 밀려서 그냥 잠깐 연기되고 다시 원상복구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2달 전만 해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40대 신모 씨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진 데다 6살 아들을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아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그냥 아껴서 쓰면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처럼 능력은 있지만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지난달 51만 명 넘게 증가해 1,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태가 쉬었음, 즉 구직 대기 중인 이들이 36만 명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20대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채용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청년층 구직 활동 자체가 멈춘 겁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증한 것은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에 드러난 것보다 고용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 다음 주 초 고용 유지, 실업,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이번엔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어제 확진자가 급증한 게 큰 이유인데요. 특히 도쿄는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넘었습니다. 첫 환자가 보고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최근엔 하루 5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일본의 확진자 수가 오늘 한국을 추월할 걸로 보입니다. 도쿄의 확진자 급증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쿄는 어제 하루 최다인 2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200人など超えてほしくないという思いでしたけれども、ついに200を超えてしまったかということで。 하지만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들이 원내 감염 우려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일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도쿄에서 응급환자 거부 건수가 지난달에만 930건이 넘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1일까지 830건에 이릅니다.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진 처우 향상책을 내놨습니다. 診療報酬を倍増するなど処遇の改善にもしっかりと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식 차량 탑승 검사,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히면서 일부 주에서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올랐고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2에서 3%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를 환자 120여 명에게 투약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퇴원했다고 한 의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재개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바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긴 생활 변화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뉴 노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곧바로 비행기를 타거나 공연장에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는 2월보다 6.7% 떨어져 60년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의 절반인 1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핵항모 루즈벨트함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데 프랑스 국방부는 초동 대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고람. 승조원 2,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2,01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감염자 중 545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24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해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oncernant la santé de nos marins, ce sont actuellement la vingtaine de marins qui sont à l'hôpital d'instruction des armées à Sainte-Anne, près de Toulon. Et nous avons également un marin qui est toujours en réanimation. 샤를 드고람은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달 초 의심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작전을 중단하고 12일 프랑스 남부에 있는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기 시작했는지,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함장의 작전 중단 요구를 해군 상층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집단 감염은 샤를 드고람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핵항모 시워드워 루스벨트함에서 환자가 발생해 14일까지 5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스벨트함의 승조원이 4,800명으로 샤를 드골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샤를 드골함의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이 국무부가 내놓은 의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활동을 계속했으며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같은 평가를 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활용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군비 통제 관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지난해에도 계속하고 있다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기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6차례 이뤄졌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한된 정보라고 전제했지만 적어도 1960년대 이후 생물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요약본에선 북한이 생물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12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생물무기 개발과 생산, 저장과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외신을 통해 공개된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의 보고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변 경수로 건설 활동 지속과 평산의 우라늄 공장 가동 등을 근거로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5월과 11월 사이 13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위는 또 대형 바지선으로 중국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는 장면도 위성사진에 포착되는 등 북한의 제재 위반 수위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쯤 인천 강화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36km 해역이고 지진의 깊이는 14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 3명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또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0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봇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길바닥엔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경기도 용인에서 14살 A군 등 10대 3명이 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SUV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이들이 이틀 전 훔쳤다가 수배된 차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3km가량 도망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차 따라오면서 도전하면서 여기서 신호가 걸리니까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저기서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받고 전보사한테 그대로 그냥 꽂은 거니까.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운전자 A군 등 2명은 달아났습니다. 운전자가 도주를 했고요. 그 친구는 아직 못 잡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탔던 한 명은 현장에서 근처에서 잡았어요. 경찰은 A군의 행방을 쫓는 한편 도주하다 잡힌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깜깜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 2만 6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20여 분가량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4건의 엘리베이터 갓침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했고 입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지역 전력 공급업체는 예비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엠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소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A 기자가 현직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진상조사 중간 보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측근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박해 취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채널A 이모 기자. 인터넷 청소 나오면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그게 바로 청소에 나왔어요. 무엇이라고. 현직 검사장까지 거론되자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를 담당한 대검 인권부장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주장에도 윤 총장은 진상조사가 먼저란 입장을 펴왔지만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련 자료 확보에 실패하는 등 임의조사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가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대검 감찰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면 고발된 채널A 기자를 시작으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과 시민당이 총선 승리 자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총력을 다해서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도 자신했는데 일단 20일 2차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총선을 마무리하며 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를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180석 슈퍼 여당의 책임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19 경제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고통이 막 시작됐다면서 국회에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 비상한 결단이 항상 요구받을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국민 100%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루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한 시간입니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합당은 나라 빚은 안 된다며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기재부는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이들과 협의하는 게 슈퍼여당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뒤늦게 외양간 고치느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지 않다. 여야는 우선 20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유례없는 총선 참패의 미래통합당. 국민이 준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패배 원인과 수습 방안을 놓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대위 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려, 인사. 고개 숙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에 황교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거대한 오판을 했다. 막말 파동 탓이 컸다. 황교안 대표가 또는 공천이 문제였다. 패배 원인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죄인의 심정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러서 위기상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비상대책위 구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곧장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중진 의원 일부와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당내 의견 합치가 먼저다. 조기 전당대회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쇄신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변화하지 않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당을 개혁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두 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민주당 최다 의석을 만든 이번 선거 결과, 그렇다면 어떤 세대의 선택이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을까요? 유권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50대가 승부를 갈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50대의 표심을 장혁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별 득표율. KBS 출구조사의 연령대별 투표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30, 40대의 민주당 투표 성향이 가장 높은데 50대 49.1%로 실제 민주당 득표율과 가장 비슷합니다. 50대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 건데 60대보다는 40대에 더 가깝고 20대와 가장 유사합니다. 한때 보수표로 분류되던 50대가 변한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40대는 문재인 후보에 더 표를 줬는데 이 40대가 이제 50대가 된 겁니다. 현재 50대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찍는다는 것도 없고
과거에는 이제 뭐 정당들을 많이 보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뭐 시절이 많이 바뀌었고 좀 더 좋은 정책 또는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어떤 정당에서 피느냐에 대한 지역주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나라 살림 잘해주는 사람 보면 되지 왜 어느 지역을 왜 따지고 있냐 어느 고향이 어디냐고 왜 따지냐고. 이른바 운동권 세대로 이념적으로는 여권에 우호적이지만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며 민생, 경제 문제에는 보수적입니다. 여기에 유권자 중 5명 중 1명일 정도로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두 가지의 성격들이 다 녹아져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어디를 표심이 옮기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거에 당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세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50대, 시간이 가면 60대로 넘어갈 텐데 50대와 60대, 갈수록 진보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 지형이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보수고 30, 40대는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많이 했는데 이념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2년 뒤 대선엔 50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50대의 선택, 전체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지난해 급등을 거듭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최근엔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고강도 규제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종부세 인상과 또 전셋값 안정을 위한 향후 입법 과정에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141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2억 원을 넘었던 매매가는 최근 3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리얼 규제가 크죠. 대출이 막히면서 그게 크다고 봐야죠. 현 정부 들어 올해 초까지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데다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임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100.7을 기록해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전월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임대 계약 2년이 끝나도 2년 더 살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 다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여당의 고민입니다. 사회 문제가 돼야 도입하는 그런 이제 약간 사후 약방문보다는 미리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도입을 해서 이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으면 12.16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남은 쟁점입니다. 법안은 집값에 따라 1주택자는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세율을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론이 주목됩니다.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 정책이 강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이게 결국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는 거죠. 다만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매매 시장의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